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주말에 3, 4, 5 모였을 때 혹시 무슨 얘기 가장 많이 나누셨나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바로 알츠하이머 걸렸다면서 버젓이 골프장에서 나이스 샷 외치던 전두환 씨 말입니다. 오늘도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관련 8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전 씨는 역시나 나오지 않을 것 같답니다. 골프 캐디보다도 자신의 스코어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전두환 씨. 전 씨를 잘 아는 사람이 그랬다네요.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고.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우지 않는 한 광주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가 날벼락이라는 게 다 이런 얘기를 두고 한 말일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부천시 심곡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인데요. 이 한 남성이 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네. 무언가를 살피더니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유유히 사라지는데 이 남성이 머물렀던 곳에서 벌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고 연기까지 위로 올라옵니다. 네. 불길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해당 건물에 불이 난 상황을 들어가서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 해당 건물에 있던 관계자와 나와서 불을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다행히 빠른 시간에 이제 발견을 해서 불을 끌 수 있었고 네. 잠시 후에는 경찰까지 출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곳이 불이 날 만한 곳은 아닌데 라는 네. 추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불길이 누군가 다녀간 후에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는데 저곳이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그 불이 나는 곳이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해당 건물은 숙박업소였습니다. 숙박업소였어요. 예, 거기 네. 이제 해당 관계자도 사실 이제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투숙객들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고,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숙박업소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끄는데 전화가던 분이 불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카운터를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와 보니까 불이 붙은 게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살살라 이렇게 붙어가는 게 아니고 막 그냥 한꺼번에 확 하게 이제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서 막 위에까지 번지니까.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저 목소리에 상당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저 불 지른 사람 잡을 수 있었을까요? 네, 잡히기는 잡혔는데요. 아하. 바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남성 그냥 한 번 불 지르고 그냥 도주한 게 아니었고요. 네. 그 주변을 무려 2시간가량 배회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배회한 게 아니라 2차례 더 방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4번째 방화를 하려고 했을 때의 그 방화 시도 하던 중에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불을 3차례나 저질렀다는 건데 그리고 4번째 방화를 하려다가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그 종로 쪽에 그 작년인가요? 그 아마 여관에 불을 질러가지고 어머니하고 아이들 네. 사망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맞아요. 네. 지금 통상 이런 사람들은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어떤 이 사회에 대한 그 분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불을 지르고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어떤 뭐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뭐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은 그걸 갖다가 아예 관심이 없어 네.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불을 지르는 그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불을 질러 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소방차가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뭔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불을 지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네.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 분노의 표출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화재가 났던 곳 검게 그을린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원한 관계에 의한 화재 방화였어요? 뭐였습니까? 저 50대 남성이거든요. 네. 저 50대 남성이 스스로 한 얘기가 있는데 아하. 직업도 없고 살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한 뭐예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본인의 신상을 비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본인이 비관을 했는데 왜 남을 해치려고 했는지 그게 그러네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이 도심지에 방화를 하면 누가 이 피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데 특히 네. 숙박업소 주변에 방화를 했다는 것은 네.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것인데 네. 본인 신상을 비관했는데 왜 남을 해치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피의자 50대 남성의 경우에 과거에 방화 전과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방화하는 경우에 불을 지르다가 본인도 약간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50대 남성은 불에 그을린 자국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 이야기는 자기는 불 지르고 나서 바로 피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세상 살기 싫어서 자포자기한 사람의 행동인가? 네. 그것 같지는 않고 전과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본인의 방어에 대한 욕망이나 어떤 습벽 때문에 저지른 그럴 수도 범죄가 있겠어요. 아닌가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질도 죄질이지만 뭔가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 남성? 그렇죠.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현재 방화의 전과가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여기다가 지금 하루 만에 3번을 방화를 하고 4번째 방화를 시도하다가 지금 검거가 된 것이잖아요. 오싹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질 자체가 굉장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현재 이 검찰은 50대 피해자를 방화 혐의로 송치한 상태이고요. 방화 중에서도 좀 형량이 높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방화는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남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반드시 법에 엄단이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지난 5월이었죠.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후에 사망에 이르게 한 유승현 김포시 전 의장의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아하, 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하. 이 검찰의 구형보다 5년이나 형량이 낮은 건데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1심 재판부는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즉, 이 전 시의원의 아내가 외도를 했고 이 외도남과 함께 네. 비하를 한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범행의 동기가 됐다라고 참작을 했고요. 네. 또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애초 사건 때는 아내의 외도 부분은 사실 전해지는 않았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김남국 변호사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의 외도가 정상 참작의 원인 그것도 검찰 구형량보다 5년이나 낮출 그런 이유가 될까요? 이해를 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법원에서 양심과 자유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양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살인죄와 관련되어서 물론 동기를 참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네.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살인을 정말 생명을 뺏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의 부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가족과 살인을 한 어떤 피고인이 본인의 어떤 가족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뭔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의 딸이 성폭행 당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가끔 뭐 영화 소재로 나오기는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겠지만 지금 이것은 아내의 외도를 이것을 참작할 만한 사유로 삼았다라는 거, 동기로 삼았다는 거 좀 납득이 가지 않고 기존의 어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그런 어떤 동기를 고려할 만한 사정인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래도 15년형이 뭐 적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아나운서 당시 사건을 더듬어 보면 그 사건 현장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이 유승현 전 의장이 119 구급대 신고를 하게 되죠. 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해 보니까 이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네. 이 아내 주변에 골프채가 부러진 상태로 있었고 아유. 소주병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소주병 3병 중에 1병은 또 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근데 이 사건이요. 처음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이 처음에는 발견이 됐을 때 이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골프채로도 아내를 뭐 팔과 다리를 몇 차례 이제 폭행을 했는데 아내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아하.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보고 검거 당시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게 골프채 같은 도구이기 때문에 구속 당시엔 상해치사 혐의가 바뀌었다가 아하.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를 할 때는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 거죠. 이번 재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는 살인의 관련된 단어를 이 전 시의원이 범행 전에 검색을 했고 네. 또 골프채가 부러진 게 무려 2개나 있고요. 네. 아내를 부검해 본 결과 폭행으로 인해서 심장 파열이 결정적인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 고의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서 네. 이번에 살인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15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당시 검거된 이후에 유승현 씨 모습 보시고 이 사람한테 뭐 유승현 전 의장 붙일 필요도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한 사람한테 유승현 전 의장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더 결례가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승현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요? 골프채까지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저 모습은 당연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이제 그 뭐 외도와 관련돼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평소에도 아마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아내가 외도를 하는 그 상황에서 남편의 어떤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혼을 하면 될 것이지 저런 식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이미 뭐 심장 파열에다가 갈비뼈 골절 그리고 이제 골프채 2개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골프채를 하나 사용하다가 부러졌는데 또 다른 걸 또 사용하다 또 부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119에 신고를 할 때 바로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네. 약간의 어떤 그 2-3시간 있다가 신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본인이 뭐 그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재판부에서도 그걸 수용도 하지 않았지만 네. 당시에는 아마 죽이고 싶었을 것이고요. 아하. 그렇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번에는 불행하고도 잔혹한 그런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유승현 씨의 평소 행동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평소에는 부부 생활, 가족 관계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문제가 없다는 듯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유 씨가 2012년부터 SNS를 하면서 네. 게시글을 많이 올렸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SNS를 하는 것이 본인 홍보 목적으로 아하, 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안 실제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남들한테 보일 때는 우리 화목한 가정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은데 부인을 주로 진솔한 모습 보일 때. 부인을 사랑한다 네. 이런 SNS에 글을 올릴 때가 많은데 네. 유 씨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네.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렸는데 가족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나온 사진은 네, 뭔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인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었는데, 아하. 근데 아주 드물게 지금 부인에 대한 글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게시글이 있는데, 네. 저게 뭐냐면 부인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네. 어떤 내용이냐면 봄날 일요일 아침에 서정이다라고 아하. 하면서 반찬 식탁에 꺼내놨으니 어쩌고 저쩌고 슝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부인이 밥도 차려주지 않고 반찬만 올려놓고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버렸다라는 식으로 부인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완곡하게 부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거짓으로라도 쇼윈도 부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부러라도 화목한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 저렇게 불만을 표출할 정도라면 아하. 상당히 평소에 부인에 대한 어떤 우라가 누적이 됐겠구나. 네. 그게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다르게 해석했군요. 저 모습이 화목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제가 이런 대접 받고 삽니다. 같이 사는 사람한테 아마 그렇게 뭔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SNS에 어떻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아닙니다. 뭐 시를 연상시키는 글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이제 적어놨는데 그중 또 하나를 살펴보면요. 심어놓은 꽃들은 숙녀의 자태로 매일 아침 입장하는 나를 신랑으로 만들어 놓는다.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자. 다음 봄은 이런 봄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이거 진짜? 글쎄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글이었어요. 네. 블로그 중에서. 네. 그리고 2015년에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 당시에 그 상황을 본인의 심경을 이제 생각을 밝힌 거였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네.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글도 본인이 직접 남겼습니다. 네. 다음 봄은 이런 봄이 없다. 뭔가 여기서 우리 굳이 결과론적으로 해석한다면 뭔가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 글에다 녹인 걸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김남국 변호사님. 재판부는 결국은 15년을 선고하면서 뭔가 판단의 근거 같은 것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네, 유승현 전 의장 측에서는 아내가 자해를 하려고 해가지고 말리려고 했고, 말리려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네. 이 재판부에서는 이 부검을 해보니까 이 부검 소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보면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오윤성 교수님이나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아내가 뭐 자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말린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부검 소견을 보게 되면 심장이 파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갈비뼈나 이러한 곳에 다수의 어떤 골절이나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그 폭행이 그냥 단순하게 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골프채가 2개나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러한 어떤 부검 결과를 보면 도저히 네. 이거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지역민들도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할지 이 사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이 낳은 아이 얼마나 정말로 불면 날아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부모님 마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러한 변이 생겼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한 산부인과에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 그리고 그를 대한 간호사의 행동이 정말 충격적인데 하하.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이 이제 툭 내려놓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손으로 그냥 들더니 그 위에 그냥 던져놓습니다. 세상에. 자, 수건도 대충 해서 집어들고 저 보시면은 목도 못 가누는 상태란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 손으로 대충 들고 옮겨놓고 자, 어깨 축지 잡은 상태로 그냥 엎어놓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다리를 들더니 세상에. 그냥 집어 던져 놓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정말로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기가 어느 장소예요? 예, 산부인과 이제 신생아실입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이에요? 예, 신생아실에서 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대하는 이 행동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간호사의 복장 보면 지금 여러 장면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신생아실에 있었던 아기가 5일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여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세상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머리 골절로 인한 뇌손상 증세를 보였고요. 이렇게 뇌손상 증세를 보이고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으니까 이 아이의 아빠는 산부인과 측이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살피다가 뭐 예를 들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이러한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해당 산부인과 측에서는 아이를 돌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닷새 만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인다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진짜 깜짝 놀라셨겠어요. 일단 피해를 당한 아이의 아버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니까 이미 뭐 사설 구급대원이 들고 대기하고 있고, 신생아실 앞으로 가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세 분이 좀 막 응급처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애기한테. 대학병원에서 애기 CT 찍으니까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있고 저산소는 뇌손상이 심각하다. 언제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해라. 손 쓸 수가 없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몇년 시간 동안 손하고 발 좀 잡아봐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언제가 될지 마음의 준비를 해라? 손을 쓸 수가 없다고요? 하재근 평론가 이게 예.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을 이제 당하신 건데, 저 부모님이. 그런데 당시에 그 사건이 터진 직후에 아마 산부인과 측에서 그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좀 네. 믿기지가 않는데, 그 해명 내용이 신생아실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방금 아버지 그 말씀하신 그 녹취 들어보면 신생아실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실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구급차를 불러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한 건데 네. 그 신생아실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인데 뻔히 아버지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신생아실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네. 이렇게 산부인과가 아기가 지금 큰일을 당했고 부모님의 심정이 찢어지고 있는데 자기 책임 모면할 것만 생각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그 피해 부모님이 아이의 부모님이 그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이렇게 언론에도 뉴스파이터 제공해 주시니까 보니까 그렇지만요. 그때는 그 경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윤성 교수님. 그런데 보세요. 산부인과 간호사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산부인과 원장 플러스 그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책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내린 굉장히 졸렬한 그런 그 반응 같은데요. 나쁜 짓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책임을 엉뚱한 것으로 전가하는 거 이 뻔뻔함의 극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저걸 보고 네. 그 여성이 하는 걸 보고 참 그 심성이 별로 안 좋다. 저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병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구급차에 이송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두개골이 골절이 됐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의 두개골이라는 게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순간적인 임팩트를 줘서 확 집어 던진다든가 하지 않으면 저렇게 골절이 된다든가 머리가 이렇게 금이 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구급차 내에서도 아이를 갖다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큐베터 내에 아이를 잡고 가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골절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이 CCTV 만약에 확보가 안 됐었으면 본인이 그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저 CCTV 영상이 확보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남국 네. 변호사님, 저 CCTV 영상
설마 병원 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건 아니겠죠? CCTV 영상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허. 아이 아버지가 이 사건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병원 측에 요청한 것은 이 병원 내의 CCTV 영상이었는데요. 사실은 아버지가 요청을 하면 바로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해할 수 없는 CCTV 백업을 왜 해요? 있는 그대로 줘야죠. 아니 복사만 해서 그 CCTV 하드를 그대로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CCTV 하드를 복사해서 외장 하드에다가 달라라고 요구하면 네. 그대로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데 네.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7시간 뒤에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출된 영상 받아보니까 네. 전부 다 영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아니, 합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사고가 있기 전후의 그 시간의 CCTV 영상인데 네. 이 사건이 추정된 시간이 20일 오후 6시 40분인데요. 네. 그 전후로 해서 2시간 가량의 CCTV 영상이 삭제된 채로 10기가 영상을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그 시간대가 삭제된 채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많이 부족하고요. 2시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지금 저렇게 아이를 함부로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담겼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분량을 삭제했는데도 고스란히 CCTV에는 찍혀 있었고요. 만약에 결과론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요. 저 CCTV 없었으면 이 병원 산부인과에 뭐라고 발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해당 산부인과 측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이 피해 부모님한테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장은 지금 저도 뭐 이렇게 신종불량자처럼 사회에 지금 낙인찍혔다. 그리고 직원 1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생겼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직원들 100명을 제가 실직시켰냐고. 병원에서 병원장이 관리 똑바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니냐 하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아이가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직원들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데, 그러니까 병원장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본인 병원 과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아기가 큰 사고를 당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기의 부모님을 상대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네. 제가 사회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 직원들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네. 100배 사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또 뭐 보상도 얘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피해를 먼저 내세우는 병원장이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그 결과 이런 사건도 생긴 것이 아닌지,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들으면 병원장의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요. 김기혁 아나운서, 저 진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 아기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스스로 숨을 못 쉬고 있고 그리고 퇴원할 수 있는 상황도 당연히 아니고요. 뭐를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을 삽입을 해서 음식물을 주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공 반사도 없고 생체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부모들이 아이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제 뭐 발도 만지고 발바닥도 이렇게 좀 긁는 듯한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 아기의 좀 반응을 살피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아유. 아기는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 저희가 송구합니다만 아이가요 소중한 아기잖아요. 두개골 골절된 게요. 보세요. 뇌CT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아이고. 뇌 부종 왼쪽 파 사진 보세요. 저렇게 심하게 부었어. 육안으로도 확인되잖아요. 세상에. 오른쪽은 측두요. 옆모습 쪽이 골절이 저렇게 금이 상당 부분 간 게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는 얼마나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나고 애가 탈 거 아닙니까? 저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 심정은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그럼 그 영상 속에 정말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그 해당 간호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 간호사 당연히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근데 이 간호사가 임신 16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될 거 병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장도 지금 관리 책임을 물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앞서 뭐 이야기 들었듯이 병원장 본인도 뭐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병원은 지금 폐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의료법상 이런 어떤 의사가 의료 치료를 하다가 과실에 의해서 뭔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의료법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협회에서 징계는 받는데요. 또 네. 나중에 그 징계가 끝나면 여전히 똑같이 병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른 자격사는 이런 어떤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관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 자격이 정지되고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의사 자격증만 네. 유독 이상하게 이 의사 자격증만 방탄 자격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이거 징계 받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이거 문제 개정하는 거. 저 병원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애초에는 11월 말에 폐업하려고 문 닫으려고 했다가요, 지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지난 8일 날 폐업을 해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탈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있는 집중 치료실을 매일매일 찾고 있으니 이게 말해 뭐 하겠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던 덕에 잘 견디고 있어. 나오면 엄마가 많이 안아줄게. 새끼 말까봐. 아이고, 귀엽다. 아가씨. 빨리 집에 가자. 아이는 엄마한테 아빠가 다 키운다고 얘기했었어. 아빠가 노력시켜주고. 사랑해. 힘내고 있어. 빨리 못 가도 되니까 하루하루 점점 더 나아지는 거야. 아영이가 들었을 거예요. 아영이 힘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단미 변호사님, 저 아영이는 저 엄마 아빠가 처음으로 가진 소중한 아기인가요? 사실 모든 아이가 안 소중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에게는 아이는 다 소중한데요. 특히 이 아영이는 이 부부에게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셋째예요. 이 위로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요? 9살과 7살 된 아들이 있고요. 터울이 7년이 되는 좀 큰 셋째 딸이에요. 이게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딸을 가지고 싶었는데 첫째, 둘째가 다 아들이라서 애들을 좀 키우고 나서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힘든 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셋째 딸을 가지자라고 해서 힘들게 가진 딸인데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세상에. 하지만요, 앞서 보셨죠? 엄마 아빠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영이가 의식을 되찾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눈을 맞출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하신 일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볼 텐데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바로 요즘 주민센터 그러나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했대요. 뭔가 이렇게 아마 이것도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아영이가 반드시 깨어난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출생신고를 했고, 오빠들도 아마 이 터울이 많이 나는 아영이를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오빠들, 9살, 7살 오빠들도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이 분들이 이런 일이 또다시 제2의 제3의 아영이 같은 사고가, 이건 사건. 이런 사건 일어나지 않게 국민청원까지 올렸는데 중요한 건 재발방지 대책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재발방지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네. 제도적인 여러 가지 보완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병원에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간호사가 혼자 근무할 때 저런 행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간호사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2인 1조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러네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병원들 보면 의사들이 돈만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비용 줄이려고 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간호사에게 다 맡겨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의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의료법을 좀 개정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 자격을 정말 영구히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저런 병원에서는 정말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 맞아요. 있지 않도록 엄벌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해당 간호사, 저런 천인 공로할 짓을 저지른 간호사가 자신도 임신 16주래요. 자신의 아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아이는 더 소중히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소중히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라면? 어떻게 자기가 16주 임신한 사람이 아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분노가 치밉니다. 분노가 치밀어. 아영이가 반드시 정말로 의식을 되찾아서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출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거라 믿으며 뉴스파이터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건, 이 사연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매정할까요? 정말로? 김기혁 아나운서. 네, 50대 중국 교포 한 남성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35년 차 부부가 됐는데요. 또 슬하에 일남 일녀의 자녀를 또 두고 있고 아내와 함께 이 치매가 걸린 아버지를 함께 돌보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뭐 힘도 들었지만 뭐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족들이 3년 전부터 이제 중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네. 자녀들이 이제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노후 생활을 함께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이제 경북에 있는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함께 그 근무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글쎄요, 사랑을 키워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찾아온 걸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함께 근무를 했었어요. 약간 당연히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남편의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아내가 쓰러지니까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요. 세상에. 의사가 이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 이 아내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마음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물론, 의료진들이 말을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사실을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앞서도 그랬지만 가망이 없단 말을 어떻게 이제 가족들한테 합니까?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오윤성 교수님. 예, 이 불행은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저 두 부부는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 낮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아이들 키우고 이제 잘 노후를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저는 제가 볼 때 아마 이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짝을 찾아가지고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갖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청천벽력이 아마 이 남편일 거예요.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현재 이 집안에 있어서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아주 그 기본 중심이 되는 원동력일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동력이 쓰러졌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남편에게는 이게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식물인간이 됐다라고 하니까 저것은 뭐 둘이가 어떤 그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주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저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아주 청천벽력이죠. 저렇게 건강하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병상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김남국 변호사님, 이 남편분은 많은 생각, 많은 추억이 또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부부가 이 노인 요양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라고 해요. 네. 함께 근무를 하면서 노인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같이 이제 병수발을 들면서 우리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자. 만약에 아프면 세상에.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나 연명치료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한테 부담 지우지 말자라고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손녀가
이 출산 100일을 마련해가지고 아들이 천안에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에 그때 가가지고 아들 집에 방문을 해서도 그 당시에도 누구든지 아파 누웠을 때는 호스피스를 쓰거나 연명치료 하지 말자라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사실은 아내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35년 동안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까 이도 저도 어떻게 결정을 딱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네. 사실 저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최단미 변호사님 사실 간병의 가족들도 지쳐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어머니, 이 아내의 확실한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병명도 모르고 의사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그렇지만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도 전전하고 또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아내는 지금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병명을 모르니까 언제까지 누워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0만 원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가족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남성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남성은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 크게 먹고 일찍 돌아가게 하자.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편안하게 보내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죄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요.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결국 찾아갑니다. 네. 그게 지난 6월 4일이었는데 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아내의 이 장치에 손을 대게 됩니다. 떼게 된 거죠. 이 인공호흡기 기도내 삽관을 제거를 하면서 결국에 아내는 네.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이거는 일단은 이 사건의 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다시 좀 잠시 뒤에 해보고요. 이건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긴 하지만 이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뭐 연명치료 하지 말자, 산소호흡기 달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결국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결국 이제 이 부인이 쓰러지고 나서 산소호흡기 제거를 한 것도 하루에 30만 원 이상이 든다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이 중환자 병원비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 네. 한 가정 내에 한 명 중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침몰해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환자 치료비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그 2월에 조놈사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지금 한 1년 10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생 불가능한 그런 어떤 연명 치료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 의향서를 작성해 네. 놓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이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몰라가지고 정말 사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명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의사의 어떤 진단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든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사전에 이렇게 평소에 가족들에게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의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연명치료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원사법에 따른 그런 방법을 좀 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를 두둔하거나 미화하는 게 아니라 오윤선 교수님, 이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 입장에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엄마를 이제 편안히 보내자. 죄는 내가 안고 가겠다. 글쎄 평소 요양사로 일하면서 간병에 지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범죄학적으로는 대표적인 간병살인입니다. 간병살인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미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불행이라든가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의 일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 포기라고 하는 그 결정을 배우자인 남편이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산소 호흡기를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단계에서 아예 그렇게 조치를 안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심리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아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아내에게도 고통을 주니까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가슴 그러네. 아픈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파도 최단비 변호사님 죄는 죄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명치료를 독자적으로 중단을 하고 나서 병원이 이 남성을 고발을 했어요. 사망했으니까 고발을 해야겠죠. 병원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된 것이고 결국은 뭐 아내가 생전에 원했다 하더라도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고요. 근데 이 남성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했어요. 다들 알다시피 이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이 배심원들이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 평결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내가 너무 불쌍했다. 죄는 내가 지고 갈 테니 아내를 편히 보내고 싶어서 편히 가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 아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라면서 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간병에 지친 가족들 아픔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보세요.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글쎄요. 이게 뒤늦은 후에 정말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